대반열반경 요의 단무참과 열반경. 대반열반경은 남북조 시대 초기에 활약한 역승, 단무참 3장에 의해서 한역되었다. 이로써 열반경은 화엄경, 법화경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은 대표적인 경전으로서 널리 유통될 수 있었다. 단무참이 당시 벌인 역경사업과 불사는 역대 최고의 역경승으로 추앙받는 구마라집에 그것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무참의 업적은 열반경의 편역 하나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열반경의 역출은 이후 대승불교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단무참의 일생 자체가 열반경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단무참의 횡적에 대해서는 양고승전에서 비교적 자세히 전하고 있다. 단무참은 중인도 사람으로 6세의 아버지를 여의고 모직 담요를 짜는 품을 파는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자랐다. 그 무렵 단무참은 어린 나이로 사문 달마야사의 문화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는데 10살이 될 무렵 이미 단무참의 총명함과 재능이 무리에서 가장 뛰어났다 한다. 처음에는 소승불교를 배웠는데 하루에 1만자의 경전을 능히 암송하였다. 관심을 기울인 학문도 매우 다양하여 이른바 오명, 즉 성명, 공교명, 의방명, 인명, 네 명을 모두 배웠으며 아울러 언어학, 문학, 공예, 기술, 수학, 의학, 논리학 등을 두루 섭렵하였다. 양고승전에서는 단무참이 주술에 능하여 여러 가지 신의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는 단무참이 이와 같이 일찍이 다양한 학문에 모두 통달하여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발상과 능력을 보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단무참이 대승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열반경과의 인연에 의해서이다. 당시까지 그의 강설은 매우 정밀하고 논리적이어서 학문과 변론에 있어 능히 그를 상대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대승학자인 백도선사를 만난 후 상황은 달라졌다. 단무참은 백도선사와 논쟁을 벌였으나 100여일이 지나도 끝을 보지 못하였다. 단무참이 아무리 정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논리로 공격하여도 백도선사에게서 허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단무참은 논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무참은 선사에게 가르침을 얻고자 물었다. 스님의 설법이 심오함을 보니 제가 감히 접하지 못한 경전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전을 공부하신 것입니까? 이에 백두선사는 나무 껍질에 새긴 열반경을 보여줬다. 단무참이 그 내용을 살펴보니 그 뜻이 광대무변하여 자신이 공부한 소승경전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이에 오물한 개구리처럼 좁은 틀 안에서 자만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크게 깨우치게 되었다. 이후 단무참은 대승에 전념하여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대소승의 경전 200만 자를 암송하게 되었다. 단무참에게 있어 열반경은 그를 대승의 바다로 뛰어들게 한 계기일 뿐 아니라 대승의 사상을 가장 대표하는 경전이었다. 때문에 그는 평생토록 열반경을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역경사업에 있어서도 가장 공을 들였다. 단무참은 대승을 공부한 이후 지금의 중앙아시아를 따라 홍법의 역정에 들어선다. 대반열반경 10권과 보살계경, 보살계본 등의 경전을 지참하고 개빈국, 지금의 카슈미르 일대를 거쳐 구자국,
지금의 쿠차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모두 소승불교만 신봉하고 대승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다시 동쪽으로 향하여 산산, 지금의 신장 산사현 남동쪽에 머물다가 다시 동진하여 돈황에 다다랐다. 돈황은 당시 중국과 서역의 교류의 통로로서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고 불교가 성행하여 불국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단무참은 돈황에서 몇 년간 머물며 중국어를 배우고 난 후 역경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보살계본이 바로 돈황에서 역출된 경이다. 이후 단무참은 다시 동진하여 고장, 현 감숙성 무위시, 당시 북량의 수도에 도달해 당시 북량의 왕 저거몽손을 만나고 평생을 그와 함께 홍법과 역경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여기서 잠시 단무참이 활동하던 당시의 정세를 소개하겠다. 후한, 위, 촉, 오, 삼국, 진으로 이어지던 당시 중국 대륙은 진이 다시 분열되면서 혼란기를 맞게 되고 이 틈을 타 북방민족이 각각 나라를 세워 할거하는 5호 16국 시기를 맞게 된다. 중국 대륙에서의 북방민족의 활동은 불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중국에 기존하는 유교와 도교의 사상이 워낙 뿌리 깊게 자리한 탓에 그때까지 중국에 유입된 불교는 본래의 뜻을 중국적으로 해석한 이른바 격의 불교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대륙에 진출한 북방민족은 한족과 같은 뿌리 깊은 전통사상이 없었다. 때문에 북방민족은 통치 이념의 필요에 따라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인도로부터 수많은 역경승들이 들어왔으며 격의 불교에서 벗어나 본래의 불교 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퍼뜨릴 수 있었다. 저명한 역경승인 불도징 3장, 구마라집 3장, 단무참 3장 등이 모두 이 시기에 활약하였다. 북량은 16국 중의 하나로 지금의 감숙성 일대에 자리한 국가다. 감숙성은 중국 대륙에서 서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때문에 당시의 불교가 중국 대륙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북량을 반드시 거쳐야 했으며 이를 통해 북량은 당시 사상과 문화 모든 면에서 불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었다. 당시 북량의 통치자였던 저거몽소는 양고승전에서 중간에 변덕을 부리기도 하고 단무참을 살해하는 인물로서 약간 괴상한 인물로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불교 전파에 적극적이었던 통치자였다. 강력한 통치력으로 서량에 영토했던 주천, 돈황 등지를 복속시키는 한편 국가적인 불교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으며 불교의 전륜성왕을 이상적 통치자상으로 삼고 각종 역경사업을 펼치고 불상과 사원의 조성에 힘썼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이가 바로 단무참이었다. 단무참은 저거몽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역경에 주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대반열반경 36권, 방등대집경 29권, 방등왕허 공장경 5권, 방등대운경 4권, 비화경 10권, 금광명경 4권, 해룡왕경 4권, 보살지계경 8권, 보살계 우바세 계단경 1권, 우바세계 7권 등 다량의 경전을 역출하였다. 이 경전들은 모두 대승경전이다.
그중 가장 의의가 큰 경전은 말할 것도 없이 대반열반경이다. 단무참 이전에 동진의 법편과 불타발타라가 공역한 니원경 6권이 열반경에 해당하나 그 내용이 소승불교에 국한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대승의 열반경을 역출한 것은 단무참이 최초인 것이다. 단무참은 대반열반경이 범어로 총 35,000여의 개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문으로 번역하면 100만여 자에 이른다 하였다. 그가 처음 인도에서 지니고 온 열반경 10권은 그중 일부분으로 초분에 해당한다. 단무참은 이 10권을 모두 역출한 후 다시 인도로 돌아가 나머지 부분을 구하고자 하였다. 마침 모친상을 당하여 인도에서 1년여를 머문 후 인도와 우전국, 탈인본지 남단의 고대국가, 지금의 신장 화전연에서 나머지 분량을 수집하여 복량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대반열반경 36권, 현재 40권을 역출할 수 있었다. 417년. 그런데 나중에 인도 사문 단무발이 이 열반경을 보고 완본이 아니라 하자 단무참은 다시 나머지 부분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단무참은 이때 저거몽손에게 살해를 당해 양년 49세 433년 끝내 수건의 사업이던 열반경의 완역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단무참의 절대적인 후원자이자 숭배자였던 몽손은 왜 단무참을 살해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저거몽손의 복량이 당시 하서지역에서 그 위세를 떨치긴 하였지만 중국 대륙 전체로서는 선비족이 세운 북위과 북방의 다른 지역을 모두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북연과 북량을 위협하고 있었다. 북위의 태무제는 단무참의 명성을 듣고 몽손에게 단무참을 북위로 보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몽손은 침략의 위협 속에서도 이 요구만은 끝내 거절하였다. 양고승전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때 북위의 탁발도 태무제 424년부터 452년 제위가 단무참의 명성을 듣고 사자를 파견하여 맞아들이려 했다. 탁발도는 몽손에게 고하기를 만약 승려 단무참을 보내지 않으면 즉시 공격하겠다 하였다. 그러나 몽손은 단무참을 섬긴 지 이미 세월이 오래된지라 차마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였다. 또한 탁발도는 몽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 들으니 단무참의 박학다식은 구마라집과 같은 정도이고 비밀스런 주문과 신비한 영험은 불도진과 짝할 만하다고 한다. 짐이 도를 연구하고자 하니 빠른 역말에 태워 그를 보내도록 하라. 저거몽손은 북위의 관리 이순에게 신랑문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몽손이 이순에게 말하였다. 서번의 늙은 신하인 이 저거몽손은 조종을 받들어 섬겨 감히 그 뜻을 거스리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천자께서는 아첨하는 말을 믿고 받아들여 독촉하고 핍박만 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표문을 내려 단무참이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자를 보내 그를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단무참은 바로 저의 스승님이므로 응당 그분과 죽음을 함께 해야만 합니다. 진실로 저의 남은 여생이야 아깝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 죽기 마련이지요. 다만 언제인지를 어찌 깨닫겠습니까? 저거몽손에게는 단무참이 단순히 박학하고 역경에 능한 사문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통치사로서의 일생에 있어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스승이자 동반자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단무참의 법력이 얼마나 드높았고 또 저거몽손에게 사상적으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몽손은 자신과 단무참의 운명을 동일시하였고 단무참이 열반경을 완역을 위해 북량을 떠나려는 순간을 그와의 영원한 이별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였을까? 단무참을 살해한 바로 그 해 몽손 역시 세상을 뜨고 말았다. 단무참의 송환을 무리하게 요구하였으나 끝내 그를 얻지 못한 태무제는 훗날 가혹한 폐불 정책을 시행하여 역사상 폐불산무, 북위의 태무제, 북주의 무죄, 당의 무종의 하나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단무참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철저한 대승사상에 입각하여 불교를 선양하였다는 점이다. 그가 역출한 경전은 모두 대승경전이었으며 개에 있어서 소승의 개와 차별을 둔 대승적 보살개를 주장하였다. 이는 구마라집이 소승과 대승을 가리지 않고 역경사업을 한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단무참이 역출한 대승경전 중에서 특히 열반경은 일승용구의 불신 및 불성론을 통하여 대승의 근본 사상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 경전으로 이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대승경전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결국 단무참은 열반경을 통하여 대승의 진리를 깨달았고 평생토록 열반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마지막에도 열반경을 구하다가 생사를 달리한 인물이다. 단무참이 왜 평생토록 열반경을 중시하였을까? 아마도 그는 열반경에서 다른 그 어떤 경전에서도 얻지 못할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열반경에서 얻은 무상의 진리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오늘날 열반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하나의 화두일 것이다.